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인천 민주화운동가 토크쇼 내가 살아온 이야기 그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천 민주화운동가 토크쇼는 인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죄송합니다. 인천 민주화운동 개성사업회 인천 민주화운동센터 그리고 인천 바보주막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인 신문사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토크쇼 진행은 인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부이사장님이시고 우리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옹고제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우재 선배님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재 선배님 오신 분들께 한번 인사 말씀 한번. 반갑습니다. 아니, 한 말씀 해주세요. 나중에 할 기회만.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 바보주막 협동조합의 이사장입니다. 강병수입니다. 저는 현재 동북아 평화연대라는 NGO 단체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연대라고 했더니 무슨 정부가 만든 거창한 정부 지원 받고 하는 단체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시의원도 하고 정치에 조금 이렇게 기웃기웃했더니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 개성사업회처럼 회원들이 10,000원씩 회비를 내서 만드는 순수한 시민사회 단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100만 명의 우리 조선족 동포와 고려인 동포가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들을 교육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화운동의 도시이고 노동운동의 도시 인천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우리 민주화운동가를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토크쇼를 진행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인천 민주화운동 기념관 설립 추진위원회 기념 공연도 하면서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런 모임, 이런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꼭 성사를 이루어서 인천에 민주화 기념관이 꼭 설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민주화운동 열사님들 책도 내시고 또 5.3항쟁 포럼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보셨는데 또 스스로가 또 인천에 살아있는 민주화 운동가죠. 우리 이우재 선배님. 이런 행사를 그리고 이런 토크쇼를 진행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 이우재 선배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내가 지금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항상 청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지금 머리가 옛날에는 까맸거든요. 참 우리가 모르는 세월 속에 흘러가는 세월이 무정하게 흘러가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어느덧 우리 옆에서 한 분, 두 분 떠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직 생존해 계시지만 이미 말도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힘들고 거동도 불편해지시고 세월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 생각이 우리 선배님들 예전 지금 세상 많이 좋아졌지만 70년대 80년대 그 진짜 60년대 그 엄혹한 시절에 온몸으로 이 시대에 맞서 살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우리 후배들이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각오를 다지고 그걸 한번 다시 의미를 뒤집어보는 그런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오늘 참석하신 분들 고맙고요. 이 토크쇼가 끝나면 우리 재밌는 즐거운 화합의 시간도 한번 갖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도착하셨어요. 이따 모시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따가 귀한 또 노래를 한 말씀
해주실 우리 임진택 명창님도 격려차 이미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유동호 선배님을 모시고 첫 번째 시작하는데요. 다음 달에는 우리 이총각 선배님을 모실 거고요. 5월 달에는 우리 박남수 선배님을 모셔서 계속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저녁 시간에 7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너무 선배님들만 모시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또 아직 50대, 60대 젊은 인천의 활동가들도 모셔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 그 와중에 홍미영 전 구청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예. 지금 진행 중이라 청에서 인사 말씀은 못 듣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 초대 손님이시면서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유동호 선배님을 힘차게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식적인 자리지만 저는 뭐 그냥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형님 참 오랜만입니다. 요새 제가 듣기로 평생 월급 봉투 못 받아보셨는데 요새 월급 봉투 받는 자리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뭐, 평생 월급 봉투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건 내가 전달해 준 기억이 없죠. 어쨌든, 요즘에, 그야말로, 즐그맣게, 취직을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받는 대로 나눠 쓰려고 합니다. 예, 제가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배님을 모시면서 여러 가지 자료와 인터넷을 뒤져서 작은 연표를 만들었는데 이 연표를 만들면서 한 4, 5일 걸렸습니다만 정말 파란만장한 삶, 파란만장하다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우리 유동호 선배님 지난 50여 년간 올해가 만 70세이십니다. 선배님께서 지난 50여 년간 노동운동과 또 이 땅의 민주화운동을 해오신 우리 유동호 선배님께 먼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 81년도에 전민노련 사건으로 37일간 혹독한 고문을 받으셨던 남영동 대공분실, 지금은 민주인권회관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올 초부터 문지기로 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찾아뵙고 인사도 드렸는데 남영동 대공분실, 비록 이름은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에는 고문의 기억이 각인되어 있고 머리보다는 먼저 피와 살이 먼저 고문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하고 계신 소회가 어떠신지 일단 한번 그 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격세지감을 느끼죠. 지나다니면서도 남영역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만 해도 기분이 언짢고 아주 무서웠던 그런 곳에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바로 우리가 싸우면서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그만큼 이루어졌다는 반증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서 문지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많건 적건 이렇게 들어와서 근데 그 중에 제일 기분 좋은 게 경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비 경찰들 면접만 놔두고 필기시험 다 합격하고 이제 인간만 하면 경찰됐죠. 의무적으로 보내는가 봐요. 또 현역 경찰들도 오고 그 양반들
역사를 얘기하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자체가 그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기분 나쁜 대상일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 동우 형님 그 일생은 그 나눠드린 책자에 보면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그냥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형님께서 평소에 목사님을 꿈꾸셨다는데 형님이 처음 공장에 이제 취직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폐병 때문에 각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은방에 취직을 하셨다는데 사실은 금은방이라는 게 재밌는 거죠. 그게 뭐 있는 사람한테도 그게 항상 탐욕의 대상인 거고 없는 사람은 좀 먼 남의 얘기처럼 보이는 그런 건데 그 속에서 계시면서 나도 여기서 어떻게 좀 배워갖고 나도 한번 좀 돈 좀 벌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네, 없었겠어요. 잘만 하면은 몇 년간 착실히 일을 하면은 최소한 금방 하나 차려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했죠. 근데 하여간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가 말을 막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이 헛똑똑이라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사셨으면 고생도 좀 덜 하시고 사셨을 텐데 그 금은방일 집어 던지고 다시 공장으로 가셨잖아요. 사실은 그때부터 형님 인생이 참 순탄치 않게 가기 시작한 건데 그때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몇 번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남들 다 하는 거 또 그 당시 그 공장을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원래 지병으로 어릴 때부터 지병으로 갖고 있던 그 폐결핵이 도져가지고 피를 막 토하고 밤마다 그래서 공장 일을 몸은 뭐 생각해져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서 죽으려고 자살 기도도 했고 또 병원에서 한참 고생하고 나서 말도 해가 굳어서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쨌든 먼 친척의 도움으로 금은세공을 배우게 되었고 보통 한 3, 4년 정도 도저히 일해야 반지 정도를 만드는 게 아주 그 정교한 기술이라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냥 망치질 대충 하는 것만 알아가지고 취직을 여러 군데 하면서 그러니까 그 금방 주인들은 기술자가 망치질 한 번 딱 한 거 보면 알아요. 기술 정도를. 그러니까 하루를 못 넘기는 거예요. 가면은 안 된다고 보내고 보면. 서울 시내에 금방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쫓겨나면서 아유 그때 이렇게 좀 했으면은 자꾸 그 요령을 되짚어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사실상 반지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됐어요. 그래서 강원도 사부, 정선 뭐 이제 이런 데 가서 일하면서 기술이 조금 늘어서 기술이 조금 늘면 이제 다른 데로 또 옮기게 되고 그럼 대우가 더 나요. 임금도 오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 목걸이, 기녀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다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동안에 왜 그렇게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지 어떤 거냐면은 우선은 조그마한 중소도시 지방도시들 보면은 금방에 있으면은 제일 가난한 사람과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을 동시에 다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내는데 금반지 몇 돈은 하니까. 그 선호돈이라도 해야 보내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서 온갖 물품을 다 가져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보석 같은 거, 이런 거 뭐, 빛깔 좋은 멕시코 오빠르나, 뭐, 다이아몬드, 이게 뭐, 그때는 카라트짜리는 좀 버거우니까 한 5분짜리면 이상만 돼도 이런 게 들어오거나, 아주 그 보석들이 들어오면은 금방 거기에 잘 나가는 부잣집 만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주인을 대신해서 그 영업을 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 돈 많은 부인들이 훨씬 더 고급 손님이고 그런 거죠. 그때 제가 뭐 어떤 사회의식이 있었다든가 이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장 부자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동시에 이렇게 만나면서 빈부 격차가 이렇게 심하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저 보석 같은 게 이러면 그때 수입이 안 됐어요. 그 60년대, 70년대라고 하는 게 경제 성장 초기에서 그런 거 뭐 사치품을 이게 수입하는 거, 금도 이미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데 금도 공장이나 이렇게 그 필요한 거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허가낸 거 이런 거 수입하지 금을 뭐 함부로 수입하거나 못했거든. 근데 그런 게 다 보석이든 금이든 전부 다 밀수라고 하는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때 어떤 생각을 냈냐면은 저는 어릴 때 교회나 또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육이지만 여기 받으면서 항상 늘 사람은 이 쓸모있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듣고 자랐어요. 그때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국가 민족의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이게 정말 쓸모있는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건 오히려 내 기술과 내 노동력, 내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 그 기술의 세계지 이런 것들이 돈 많은 그 부잣집 많은들의 그 사치심과 허영심을 충족시켜주는 대로 봉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일에 대한 회의가 들었고 회의가 들면서 하루를 버티기 힘들었어요. 오죽하면은 교회를 나갔었는데 저 어릴 때부터 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한 3년 하다가 철원에 있는 그 보금장이라고 그 철원 동성감리교회 거기 새벽기도를 나가지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다시 공장에 들어가서 피를 쏟고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떳떳한 일을 하고 살겠습니다. 이걸 당장대로 치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바로 간뒀어요. 참, 그냥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세상이 편한데 그걸 눈을 감지 못하시고 우리 형님도 하여간 그래갖고 저 삼원섬에 들어가갖고 이제 노동운동의 길을 가셨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 산섬 멤버들하고 만나갖고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랬는데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하면은 제가 어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친구가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절대로 동양사과 가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런 글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저는 운동 몰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살살 꾸리겨갖고 인생의 길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는데 그때 뭐 산선 시우자들한테 이제 교육도 받고 그러셨어요. 뭐 그렇게 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고 옳은 길이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얘기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인생 진짜 고달프다는 얘기 해주셨어요.
네, 원래 제 꿈이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민학교 졸업 맞던 해가, 그러니까 졸업하던 해가 61년도니까, 5.16 쿠데타 일어나던 해가 국민학교 졸업 맡은 해죠. 그 국민학교 졸업 맞고 나서도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이게 그 당시에 낙도라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애들이 이렇게 해서 옛날에 뵀던 섬 이런 데는 평생을 그 섬에서 뭐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이렇게 또 깊은 산중에 사는 역시 그 아이들도 있고. 제가 저가지만 신안군의 섬에 살면은 평생에 쌀 한 말 먹기 힘들대요. 그런데 그런 게 어떤 그 책을 이렇게 보다니까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산중에서 살았습니다만 그래도 국민학교가 있는 동네였으니까.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사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거나 교사가 되어가지고 배우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또 의사가 되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게 참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내가 한 30대 이렇게 20대 중반 이렇게 넘으면서 이제 그 꿈은 내가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그 뭐 일정 자격이 있어야 그 의사도 하고 교사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이제 틀렸다.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좀 깨끗한 삶일까? 그게 바로 이제 금은세공일을 그만두고 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말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 그래서 성직자 되려고 해도 신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학은 또 한국에는 정규신학, 그래도 일정하게 뭡니까 대학교 들어가는 수능시험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시험 안 봐도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신앙만 있으면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하는 무인가 신학교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또 벌어먹고 살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야간이 아니고 통신신학, 편지를 주고 갖고 하는 통신신학에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 선직자가 될 꿈을 안고 공장에 다시 들어간 거죠. 아니 근데 사실은 뭐 그 운동권의 선배들 또는 그 당시 단선 멤버들이라는 거 사실 그게 아주 고달픈 길이거든요. 그 길은 엄청 고달픈 길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 엄청 고달프다는 얘기 안 해줬어요? 예.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공단을 복음화하자 이런 저희 캐치프레이즈를 나름대로 가슴 속에 새기면서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동료들한테 교회 나가자고 전도하고, 출퇴근 시간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요즘 역전에서 이렇게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어떤 연장하시는, 어쨌든 그 부지런한 걸로 봐서는 그거 복음 갈 만큼,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먹혀들어요. 이 전도하는 기술이 있을 텐데, 이거. 그래서 옛날에도 교회 다닐 때 산업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게 인천에는 없는가. 산업전도회를 가면은 공단사회, 그러니까 산업사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전문기관이니까 전문적인 전도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등 중에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전도 기술을 배우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공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묶어서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그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이기적인 거고 또 이게 항상 반대 극복을 노리는 내가 이렇게 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거다. 축복해 주시고 집도 잘 살게 해주고 병도 안 걸리게 해주고 그래서 자식들 낳아도 뭐 수능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게 해줄 거고 이런 그 기복신앙 이런 게 뭐 내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그 틀이었으니까 이걸 좀 바꿔보려고 그랬던 거. 그래서 성경 토론이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그 조화순 목사님이라고 산산의 제일 우두머리 총무님이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은 아직도 저 새끼는 아주 엄청나게 달게 싸웠다고. 나는 왜냐하면 이단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럼 이단이니까 내가 나가던 교회에서는 거기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 이단이니까 거기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가는 게 모임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니 내 신앙을 왜 그렇게 어리게 보냐? 난 충분히 그게 이단으로 거기 유혹이 안 될 수 있다. 오히려 그 이단을 내가 폭로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 이단을 끄는 힘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빠져야 된다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논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막 팍팍 싸우고 했지만은 집에 또 합리적인 얘기는 내가 또 이거 받아들이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어요. 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아닌데. 그쪽 얘기 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만나면서 그때 한 5개월 정도가 된 것 같은데 5개월 정도 하면서 완전히 내 신앙이 기본적으로 잘못됐구나. 이런 또 그게 아까 얘기했던 기복신앙에서 이건 내세지향적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가는 게 내 신앙의 기본적으로 유일한 목적이었고 그러니까 현세라고 하는 거는 현실 사회라고 하는 거는 잠깐 아침에 필리핀 매체는 이슬처럼 해만 반짝나면 없어지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였는 그러다니까 자연 내가 지금 발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그 신앙이 바뀐 거예요. 결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때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무서운 거구나 그건 바로 철저한 자기 그 타자에 대한 봉사, 헌신, 사랑 궁극적으로는 그걸 위해서는 십자가까지도 죽음까지 목숨까지도 내던져야 돼요. 그때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이런 결단하고 이건 아니구나. 그런 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속말로 얘기하면 그냥 골수 빨개이네요.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들은 얘기? 네. 지금 말씀하시는 때가 유동호 선배님이 몇 살 때냐면요. 49년생이시고 그 삼원섬유라는 이제 부평에 그 공단 안에 있는 스웨타 짜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거기 450명 종업원이 있던 꽤 그 당시는 큰 공장이었죠. 일본에서 100% 일본 자본이 투자한 그런 회사였는데 73년도 4월인가에 거기 1월에 입사하시니까 24살인가 그런 건데 그때 5월달 정도에 처음으로 산선을 찾아가서 조화순 목사님이라든가 우리 산업선교회 분들을 만나시고 조합을 만드신 게 언제냐면 아무런 도움도 없이 혼자서 74년 12월에 만드셔요. 그러니까 산업선교회를 73년도 5월에 가셔서 논쟁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동이천에 있는 대한대로임에 가가지고 노동법칙을 사가지고 이제 막
공부를 하시는데 좀 한문을 읽으셨대요. 그래서 그 당시 노동법은 다 한문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태일 우리 열사께서 나한테 정말 대학생 친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에 뭐 글도 어려웠지만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더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배우셔가지고 조직화를 하신 다음에 73년 12일 날 삼원섬유 노조를 처음으로 만듭니다. 좀 이따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그때 외국인 기업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임시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에서는 노조 활동이 전면 금지되어 있던 그리고 그 유신 시절 아닙니까? 일반 우리나라 노조원들 일반 공장에서도 노조를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외국인이 투자한 그 특례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기서 혼자의 힘으로 노동조합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외기 노조가 투자한 회사는 보통 지방노동청장이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노동부가 아니고 노동청이었는데 중앙노동청장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1월 달에 받으셨죠. 그 당 74년도 그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설립된 거죠. 그 불과 스스로 자각하시고 피를 쏟는 한이 있더라도 공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23살 나이에 아무도 안 가르쳐줬던 걸 자각하시고 올라오셔서 산선분들을 만나셔서 불과 1년도 안 돼서 노동조합을 외기 노조를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에서 노조를 만드신 그 역사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해고가 됐죠. 해고가 되고 구속도 되고 그런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어느 돌멩이의 외침이라고 여기 사진. 처음에 저는 이쪽에 있는 책으로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대화출판사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사에서 빨간 표지로 그 뒷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여기 다 운동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어느 돌멩이의 외침을 받고 충격을 받지 않은 대학생이 없었을 겁니다. 그게 이 책을 언제 펴내시냐면 월간 대화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1977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번에 걸쳐서 연재를 하셔요. 그리고 이것을 돌아가신 김세균 교수님이신데 한번 책으로 내봐라 이래가지고 78년도에 책이 나옵니다. 그 어느 돌멩이의 외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고 유성호 선배님이 낸 유일한 책. 근데 너무너무 유명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일본에서 이 어떤 제목으로 출간이 되냐면 어느 돌멩이의 외침 삼원 스웨터 공장 가로치고 100% 일본 자본 가로 닫고 노조 결성 투쟁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바로 78년도에 일본에서도 출간될 정도로 정말 그 시대 70년대 그 험하게 살았던 우리 노동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와중에 노조를 만들었던 얘기가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선배님은 거기에 다 실지 못해서 글을 그 유신 상황이니까 다 쓸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다라고 뒤에 후술을 하시는데 그 책을 내시고 아주 유명해지셨거든요. 그 유명한 거 좀 느끼셨는지 그 책 낸 얘기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디 가면 자꾸 내 이름을 얘기하기보다 어느 돌멩이 외침을 먼저 얘기를 하고 굉장히 쑥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책이 지금도 저는 뭐 몇 가지 점에서 부끄러운 게 요즘 썼으면 조금 더 마음에 들게 잘 썼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쓰는 거라 또 그 당시에 이때는 굉장한 그 상황적인 그 제약. 그래서 거기 보면 장준보 군이 저 보안산이 10대 나한테 와서 협박을 하고 막 했던 이런 그 권력기관들을 하나 펴기를 못했습니다. 그럼 또 주변에서 실제 제가 무슨 천재라고 태어날 때부터 조합 결성을 하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 또 제가 찾아가서 묻고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고
한 분도 못 썼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다 그때는 조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고초를 당할까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처음에 또 한 번도 글을 안 써본 안 써본 이 상태에서 그냥 얘도 안 쓰고 그냥 정서가 돼야 원고지에서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이게 연재가 돼가지고 넘겨주면 바로 또 그 다음 걸 쓰라고 해. 그거 한 번에 300매 내지 400매씩 가는데 그 점수할 틈도 없어요. 그냥. 근데 지금 그때니까 그렇게 썼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더 아마 못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글이 뭔지도 모르고 썼고, 그래서 나한테 쓰라 그랬지만은 이거 가져가면은 원고지 가져가면은 반납할 줄 알았어요. 그때서 반환시킬 줄 알았어요. 이건 좀 뭐 글이 앉아서 못 싣겠다. 그럴 정도로 어쨌든 좀 제 자신이 아주 좀 불만스러운 상태에서 원고를 넘겼던 거고, 그리고 또 그런 어설픈 글을 썼다고 이게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거짓말이 아니고 지구멍 찾고 싶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유명해지고 의시되고 이렇게 봤을지는 몰라도 그게 아마 그렇게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 행동거지 저가 서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 늘. 어떻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원래 본명이 유해우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사진에도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사진에 있는데 그 출판 대화지에 연재하실 때 이름이 유동우로 나오고요. 네. 출판하실 때도 이제 유동우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을 좀 바꾸신. 지금도 호적에는 유해우로 되어 있으십니까? 예. 그 이름을 호적에는 유해우로 되어 있고, 네. 우리 풍산유 씨, 바로 이제 서예 선생, 서예 할아버지가 이제 그 족보에도 유동우입니다. 동우고, 국민학교 출석부도 동우고, 졸업장도 동우고. 우리 그야말로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들, 고향 친구들도 동우라 그래야 낸 줄 알지 배우라 그러면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늘상 집에서 부르던 이름이 동우였고, 그래서 어떤 사람 필명이냐고 묻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가장 친숙한 이름이죠. 가장 친숙한. 이름을 속이려고 그러신 건 아니신 거죠? 전혀 아니에요. 혹시 어목한 시절이었으니까 다른 이름을 혹시 낸 건 아닌가 하고 여쭤봤는데 원래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내시고 다시는 그 책을 낸 것이 어쩌면 우리 유동우 선배님이 이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신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책 내시기 전에 이제 노조를 만들고 해고되기까지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정말 일당이 1,000원도 안 되는 그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그 시절 상황을 그린 다음에 유명해지시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시기도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10페이지, 11페이지 쭉 보시면 그 뒤로 나오는데요.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교육도 또 받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기구에 속하지 않고 청계피봉 노동자들과 함께 그 당시에 민종진 씨가 민종진 사망 사건을 명동성당에 가서 같이 집회도 하시고 어떤 기구나 어디에 속하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국에서 노동운동을 하시는, 그때는 학생들이 한 게 아니고 다 순수 우리 근로자라고 표현되는 그런 분들이 하셨던 노동운동과 결합해서 그 일을 하시면서 그것이 모아서 전국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데까지 또 이렇게 생각이 발전을 하시는 거죠. 불과 거기서 책을 낸 게 78년도인데 전국 민주노동자 연맹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북한을 동조한 간첩 집단이라고 볼 정도의 전국 민주노동자연맹, 예, 전민노련이라고 하는 학생운동 조직과 함께 묶어서 정말 한국의 운동과 한국의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기에 중앙위원으로, 노동자 쪽의 중앙위원으로 불과 노조를 만들고 몇 년 안 돼서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가서 고문도 당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셔서 이제 여기 오랫동안 노동운동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최초로 노동자들이 만든 연대 조직이죠. 지금 민주노총 전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만드는데 주도하시는데 또 거기서 제명을 당하셔요.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투쟁이라고 그 당시 84년도인가 있었는데 그걸 하자 그러는데 우리 박용석 대표님이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명 다니신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맡으셨냐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우리 6월 항쟁을 주도했던 지도부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를 맡으셔서 정말 1986년도에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87년도. 네. 그걸 하시고 사라지시는데 그 전에 한 말씀 우리 유기재 선배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노동자와 어떤 관념적 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하고의 차이가 우리 17페이지에 얼마 전 2002년도에 창비에 기고하신 글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3년, 84년 블랙리스트 싸움이 한참 진행될 때 한국노동자복지협회는 그 싸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배님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김문수 전 경기지사님도 블랙리스트 싸움에 관여하지 말자고 했는데 사실이죠. 그럼 그가 그 뒤로 바로 85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선호련이라는 걸 만들고 그 의장을 맡아서 선호련, 임노련이 그 이전에 노동운동했던 선배들을 조합주의자, 심지어는 문익한 개운제 백규환 선생 같은 분들을 뿌띠라고 비판하시며 뿌띠 부르조아라고 하죠. 소시민운동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그분들이 비판하셨다는데 그걸 옆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진정한 노동운동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김문수가 극좌에서 극우로 변신의 단초를 혹시 느끼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기간이 어마어마한 기간을 그렇게 압축적으로 얘기하시느라고 조금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 오해를 살 소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십시오. 우선 그 외국인 투자 임시특례법이라고 하는데 원래 정식 명칭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입니다. 아주 법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사실상 그 법에 의해서 그 외국인 투자적 노동조합을 사실상 못 만들게 했던 거죠. 여러 가지 그 행정적, 제도적, 물리적 이런 것 탄압을 통해서 그랬던 거고, 그것도 특히 수출공단 안에서 노동조합 결성은 아예 금기시대, 그러니까 일하는 노동자들도 이런 데를 못 만드는 거다 하고 스스로 알아서 안 만들었던. 그러니까 수출공단 안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보니까 노동조합 결성이 그렇게 어려웠고, 개발이 우리보다 한 6개월 전인가 그때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질랜드계 그 자본 같았는데 거기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그 뉴질랜드 본사에서 우리나라 상공부 장관한테 그 당시에 상공부 장관한테 항의 사안을 보냅니다. 아주 그것도 공개적으로 항의 사안을 보내고 그 항의 사안에서 당신네들이 이거 투자할 때 노동조합을 막아준다고 그랬잖냐. 근데 노동조합이 생기는데도 가만히 있냐. 아주 그래서 중앙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한 달 만에 아주 피박살이 났습니다.
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이 가능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는 워낙에 이게 조직 기반이 탄탄했어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그 5개월 동안 스몰 그룹, 소그룹을 굉장히 한 10여 개 소그룹을 탄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노동법도 가르치고 이 얘기하면서 아주 단결이 잘 돼 있어서 그 5개월 동안 그 활동을 회사에서 전혀 간부들이 그 관리자들이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비밀이 안 새나갑니다. 예. 아주 그런 정도로 조직이 탄탄했었고요. 그런데 뭔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그냥 사장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건 깨지더라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그 노동조합 결성되자마자 온갖 데서 이게 공단관리사무소, 회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공단 수출은 산업공단관리사무소, 거기 또 지방노동청, 또 부평경찰서, 또 인하공사, 그 에이전트, 조인동부 요원, 그리고 소학사, 그 머리 빡 이렇게 보안사까지 다 와서 나한테 압력을 넣었어요. 노동조합 해산하라고. 근데 어쨌든 그 조합원들의 그 힘에 의해서 끝까지 우리가 막아냈고 신고 필증을 한 달 좀 넘어선가요? 얻어낼 수 있어서 수출공단 안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해서 노동조합 결성에 성공한 것은 그때 한국에서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집중적인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노동조합 조직은 그대로 남았지만은 결국 저는 8개월 만에 한국노총산하의 서민노조총연맹 서민노론으로부터 중앙위원회에서 조합을 제명을 당하죠. 제명을 당하고 회사에서 2시간 만에 회사에서 해고를 시키고 거기 항의한다고 경찰을 구속시켜버리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되었고요. 아까 또 수정할 거는 평화시장에 청계피복 노조에 거기 민종진이라고 하는 그 노동자 혁신피업에서 가족 일을 하는데 그 폐수가 워낙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스 같은 게 막 항상 차 있죠. 그런데다 방독면도 없이 그걸 침으로 총수하러 들어갔다가 질식해서 죽은 거거든. 그때 제가 청계피병노조에 제가 10개월 노릇하고 있을 때입니다. 공장에서 쫓겨나서 어디 교육기계 지켜달라고 그러면 또 교육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10개월 노릇할 텐데 여기 지금 우리 신순애 동지, 전태산 동지 앉아있을 동안 그때 같이 정말 엄청나게 싸웠죠. 그러니까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그때 그걸 중시했던 거는 그래서 저는 또 청계피부 우리 동지들은 또 다르게 이제 또 성명서 같은 것도 만들고 막 이제 이런 작업까지 했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싸움에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거는 우리가 그때는 노동조합의 주된 투쟁의 어떤 이 목표가 임금 인상이에요. 임금이 워낙 작아 놓으니까 이 임금에 모든 게 매달렸어요. 산재 사고로 해마다 목숨을 잃는 사람만 수천 명인데 그런 거는 그냥 동해시에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주로 임금 인상, 그래서 수당 조금 더 받냐 못 받냐 이런 거 싸울 텐데 제가 바로 그때 인천 산선에 있으면서 유웅식 선생님이라고 나중에 이제 산선에서 떨어져 나와서 산업안전관리위원회인가? 네, 그걸 이제 사설로 만드셨고,
인천 지역에 있는 큰 기업들의 안전관리자들 다 거기서 교육하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거기에서 이제 그거 뭐라죠? 이렇게 저 옛날 영상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해보는 거. 그 미국이나 활동, 예, 활동사진, 예, 뭐 하여튼, 그런 거 보는데 산전 문제가 그 유흥식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저기 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교에 나서 그 유동식 박사 친동생인데 이분이 그 문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목숨 잃는 이 산재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하면 안 된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한번 들어와서 바로 그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역시 같이 두 분 내먹었죠. 사실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정경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뭐였죠? 그또 얘기하고 진행할 때. 네, 뭐. 전민노련. 아, 예.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청계천 싸움, 청계 피복, 예, 그래서 그 산재사고로 죽은 그 민종진 씨 그 싸움을 하고 그러고 그때부터 사실상 제가 이미 돌멩이 외침을 쓴 뒤니까 이름이 좀 알려져가지고 하여튼 전국으로 공장지대마다 이게 불려가서 뭐 이렇게 가서 얘기도 해주고 또 조직 결성도 또 없고 이런 건 정말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네,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오죽하면 이제 원주, 춘천뿐인데 가내공원 몇 군데 있는 데로 가서 조합도 결성하고 뭐 이런 정도로 그런 말 제야노동 운동이기를 누구보다 앞서 그랬죠. 지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민노 사건이 그것까지 얘기를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게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가 아니고요. 1980년도 5월 광주가 있고 전민노 사건이 난 게 81년도 6월입니다. 이태복 그 광대사 사장이 붙들려간 게 81년 6월에 그때 선배님도 같이 붙들려가는데 5월 광주가 나고 그러니까 계엄령이 있고 5월 광주가 나고 정말 소위 말해서 학생운동권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때 제가 대학교 81년도면 이제 3학년이었는데 학생운동권도 이거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쟁하고 있었던 시절에 이 전국 민주노동자연맹이라고 하는 사건이 81년도 6월에 터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꾸준히 그 민종진 그 산재 사망 사건 이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걸 조직화할 수 있었고 그냥 이름만 걸고 전민노련이라고 하는 걸 띄운 게 아니고 그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많은 지역에 그 여러 지역에 그 살아있는 노동자 조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이런 전국적 노동자 그것도 전의를 자처하는 전국 노동운동을 총지휘하고 학생운동을 지도해서 전두환 체제와 이런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혁명적 사고를 하신 그런 조직을 만드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예. 그것도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79년 그 11.5 사태가 나고 유신체제, 사실상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한 게 유신하고 같이 출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신체제 전망을 그 노동운동 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노동운동을 해왔지만 어쨌든 79년도 그 11.5 사태가 나고 유신의, 그 유신체제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만든 체제죠. 그 박정희 대통령 종신 집권을 위해서 만든 체제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도 다 없애버리고 체육관에서 뽑는 선거를 만들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법관들, 뭐 대법관들 뭐 이런 거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입법, 사법, 행정 이 3부를 완전히 한손하게 쥐고 국제를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힘들던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태로 죽었어요. 유신체제라고 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 위해서 만든 건데, 그 주인공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유신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유신체제가 붕괴된 이상 이제는 민주화는 그토록 유신체제 속에서 감옥을 가고 사형도 집행도 당하고 뭐 숱한 그저 수배당하고 뭐 고생하면서 싸워온 민주진영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그 독재 체제 염증을 여기 일반 국민들조차도 이젠 다 민주화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신체제가 무너졌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 11월 이 김재규 그 중앙정부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해를 당했는데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그 소장이 그 김재규의 신병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확보하고 나서 바로 11월 달에 그 YWC 위장결혼식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11월 14일인가요? 날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민주진영에서는 최규하가 그때 이제 총리로서 서리로 있었죠. 박정희 죽고 나서 서리인데 최규하 서리한테 계속 이게 민주화 일정을 밝혀라 빨리. 조속한 시일 안에 민주화를 헌법도 고쳐야 되고 뭐 이렇게 일정을 차근차근 이거 밝혀라. 그런데 미정부가 안 밝혀요. 그러니까 바로 11월 달에 그 YWCA 거기에서 민주진영에서 위장결혼식 사건을 합니다. 홍성열인가요? 친구를 신랑으로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다 결혼식 축하하러 가는 양 모였죠. 그때 그 완전히 경찰들 덮쳐가지고 다 끌고 갔죠. 뭐 하여튼 백경 선생님 가서 누구한테 맞았냐고 군인들한테 맞았어요. 백경 선생님이 그 몸이 극도로 이렇게 사악해진 게 그때 맞은 거 때문입니다. 뭐 목사님은 뭐 수탈에 가서 맞았죠 그때. 그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이미 이게 신군부가 이 군부가 이게 심상찮구나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12월 12일 날 그 하극상 반란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게 전두환의 그 페어리가 국군 육군 참모 총장이자 겸사령관인 정승화 공간에 가서 총으로 그 발포까지 해가면서 강제로 연행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그때입니다. 우리는 이게 신군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신군부가 급합니까? 네, 신군부가 이게 이미 12.12 하극상 반란에 일으킨 이상 저놈들은 목숨을 걸고 권력을 정권을 쟁취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군부의 등장을 일단은 막고 또 권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전에 우리가 대거 나서야 된다.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70년대 이렇게 같이 유신체제에서 활동했던 이런 동지들이 연락을 하고 각 지역에 있는 노동운동 지도력들을 모아가지고 결성을 한 게 바로 5월 초죠. 5월 2일 날 1일, 2일, 3일 동안 합숙 우리가 모임을 하면서 2일 날 결성을 했습니다. 1980년대 5월이요? 80년 5월? 81년 5월이죠. 81년 5월이요? 80년 5월이에요. 80년 5월. 예, 그렇죠. 네, 80년 5월. 맞습니다. 80년 5월에. 그리고 그때 바로 광주 윤상원 민주항쟁 때 그 대변인으로 또 실질적인 그 지도를 했던 윤상원 열사도 같이 하신 거죠. 동지가 같은 우리 이제 멤버였고 실제 이 군부 체제에 어디서든지 먼저 쳐나가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치고 나간다. 이런 결의를 하고 가서 윤상원 동지는 싸움을 붙었는데 그 당시에 계엄령 산하에 군인들이 그냥 촘촘히 서울 시내를 서 있고 이럴 때니까 결국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싸움을 못 일으켰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이죠. 제가 형님을 알게 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몇 번 있는데, 형님이 91년도인가 인천에서 그 평민당하고 민주당하고 우리 그때부터 재하라고 해갖고 연합공천 해갖고 저 구월동에서 시의원을 나오시려고 그러다가 시의원을 못 나왔어요. 그 첫 번째 이제 지방 선거가 첫 번째 지방에서. 근데 그게 결국은 민주당에 그렇게 고집을 했고, 민주당이 형님 자리에 대신된 사람이 난 생판 이름도 들어오지 못한 무슨 건설업자가 나왔다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대충 무슨 얘기일 거라 하는 건지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된 게 사실은 다 우리하고 젊은 시절, 그 사람은 노동운동을 안 했지만 뜻을 같이 했던 분이 이제 결국 형님의 그 출마를 방해했던 건데, 그때 사실은 우리는 그때 학생운동을 해도 노동운동을 해도 다 같이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동지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셨을 텐데, 형님 그때 충격이 대단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좀 짧게. 예. 아니 그때 우리 이우재 선생하고 같이 우리 시의원 제가 시의원 출마하려고 했던 게, 그때까지도 저는 그 기초의원들, 그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말 주민과 더불어서 이렇게 할 거는 아주 그런 운동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정치 같은 의미를 부여하지 안 했고, 그래서 정말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좌절이 됐죠. 아파트까지 저당 잡히고 선거자금 마련하신 걸 내가 아는데. 이우재 선생하고 같이 또 출마를 했다가 둘 다 좌절이 됐습니다. 당연히 지역에서 내가 인물이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그걸 추천하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졌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영향이 부족해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형님이 능력이 없으면 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형님 그런 거 가슴속에 묻어두면 비운대. 그 전에 같이 능력이 없어. 그 전에 그게 91년인데, 사실상 제가 국민운동본부의 3.10 대표를 할 때, YS DJ 이 두 분이 저를 굉장히 이쁘게 봤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도와달라고 저한테 그랬고, 제가 꼭 어느 한편에 딱 섰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DJ 쪽으로 섰고 YS 쪽으로 실망을 했죠. 그런데 제가 그 DJ 쪽으로 선 거는 DJ를 지지라기보다 어쨌든 그쪽 편에 이렇게 쏠렸던 거는, 제가 경상도예요. 그 YS 경상도 아니에요. 결국 동우형도 내가 후배는 이제 제일 겁이 났어요. 동우형도 결국은 경상도니까 경상도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김대중 선생이 굉장히 이쁘게 봤고, 사실상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죽을 때까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핵심적으로 하는 분들이 그냥 배지 달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치판의 이런 움직임, 이런 걸 보면서 또 노동운동이 되어가는 이 꼴을 보면서 몇가지 배지를 달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상 아주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이 김대중 선생한테, 총재한테
항상 지켜준다고 직접 얘기했던 분들. 미안하고, 그때 제가 사과드렸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막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 겪고 난 뒤인데, 이제 91년도에, 그 10원. 글쎄 말입니다. DJ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빼기를 달아준다. 이미 저는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나선 상태에서 그걸 내가 출마를 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나름대로 지역기반이고 굉장히 탄탄했었고요. 또, 그 정치하고는 다르게 난 지자체는 지방자치원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 지역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민주주의를 정말 갖고 나가는데 아주 좋은 길이 될 것 같다. 이것 때문에 했던 건데 또 자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연패를 정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유동호 선배님이 10년 동안 우리 주위를 그냥 호련히 떠나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밀항을 했다. 누구는 죽었다.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소문만 무성하고 10년 동안 90년대 특히 안 나타나셨는데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언제냐면요. 우리 지금 여러분 한울노동문제연구소에 오랫동안 우리 노동운동했던 인천 선배님이시죠. 하종강 소장님이 여기 책 23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한겨레 20일에다가 어느 돌멩이는 살아있었다 라고 해서 르포 기사를 올립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3년도예요. 아마 제가 봐서는 고문 후유증으로 너무 많이 힘드셔서 90년대 그런 세월을 보내셨기도 하고 또한 가족에게 나옵니다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아마 90년대 호련히 몸을 감추셨다가 그래도 노동자의 문제를 안고 2003년도에 보면 주차관리 노조 위원장으로 두 번째 위원장을 하신 거죠. 이렇게 생활하신 게 극적으로 나타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질문은 가족 쪽으로 좀 옮겨서 그래서 이제 좀 세상과 화해를 조금씩 해나가시면서 2006년도에 우리 따님이 결혼하셨는데 서울 저는 뭐 안 가봤는데 그때 우리 이우재 선배님 형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명색이 그래도 전국 유월항쟁의 대표이시니까 인천에 오랫동안 노동운동했다는 분이신데 인천에서 서너 명도 채 악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혹시 그 당시에 따님 결혼식인데 너무 좀 우리 운동의 동지들에게 섭섭한 마음과 그 조변석게 하는 인심에 좀 섭섭하시진 않으셨는지 그걸 좀 여쭤보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미안하셔서 그런가 봐요. 예. 사실 그렇죠. 이 홍사를 하면 사돈집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너무 초라해 보이면은 사돈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아닌 게 아니라 걱정은 좀 했습니다, 제가. 너무 안 오면, 이게 걱정을 왜 했냐면, 내가 한 짓이 있잖아요. 뭔가 민주운동에 기여한 게 없어. 누가 한번 나를 기억해주고, 그럴까. 근데 어쨌든 또 찾아주신 분들이 있었고, 그냥, 그럭저럭, 그것 때문에 특별히 섭섭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이 남 탓 정말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냥 제가 항상 이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게 부족해. 이런 자성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형님, 그러면 세상 살기 힘들어. 속에 있는 건 어떨 때는 푹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때 갔는데요. 갈비탕하고 이렇게 갖고 그냥 한정식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두 테이블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참, 세상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하구나. 내가 그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 하여간 그 얘기는 형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형님, 이렇게 보면은 형님 참 지질이 고생했죠.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나갖고, 중학교도 못 가고, 노동운동 한다고 그 모질게 두들겨 맞고, 그랬죠. 형극의 삶이었죠. 근데 형님,
어렸을 때 꿈이 목사님이었고 이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셨는데 아직도 하나님 믿으세요? 저는 진짜 솔직히 묻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한테 충고하고 싶다고. 형님 불교 믿으세요. 불교 믿으면 마음의 위안이 돼요. 내가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는 거는 아이고 전생의 죄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밖에 없는데 영원한 고통 아니면 영원한 행복밖에 없는데 왜 이 현실이 이렇게 형님한테는 그렇게 현극이었는지 아직도 하나님 믿으세요? 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특히 제 주관적인 하나님이고 객관적 실제로서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럴 때 제 자신이 결정질 수 있고 진짜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지금 안 나갑니다만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크리스천으로 얘기합니다. 저 그렇게 배운 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진짜 기독교인을 뵙는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형님이 텔레비에 나오셨죠? EBS 그 용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특히 형수님도 예전에 노동운동을 하고 그러셨으니까 형수님은 뭐 그래도 조금 이해라도 하시자고 그러지만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갖고 뭐 딸과 이렇게 화해하는 과정이 텔레비에 나왔는데 형님이 하여간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속에 짐들이 조금씩 좀 내려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형수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뭐 다들 알잖아요. 형수님하고 참 어려운 시절도 겪었고 아마 형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분이 형수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회에 형수님한테 한마디 해보시죠. 우리 집사람이야, 한테야. 내가 뭐 죽을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도 그 용서를 다 받을 수 없죠. 뭐 좀 그렇게 생각한다. 참 저만 아주 지질이 고생이 됐고요. 말로만? 동일당기에 제 친구들은 다 시집 잘 갔어요. 의사 만나서 간 친구 있죠. 또그 땅덩이라도 있는 지지리도 없는 운동 만나가지고 정말 지지리 고생했죠. 어쨌든 형이 엄마 죄송합니다. 저기 28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에 이제는 많이 세상과 화해를 하시는 우리 유동우 선배님이 따님과 함께 용서라는 프로그램에 45분간 해서 제목이 1982년 1년 남영동 사라진 아버지와 버려진 딸 이런 제목으로 두 분이 같이 출연해서 화해를 모색하고 그런 화면이 있습니다. 거기 주소도 있는데 이 제목 사라진 아버지와 버려진 딸 이렇게 지금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오늘은 보여드릴까 하는데 뭐 시간이 많아서 안 보여드리고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좀 전에 말씀하신 죽을 때까지 누구 빌어야 된다고 하신 우리 형수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앞으로 모실까 하는 대로 아니 내가 저 할게. 야 이쁘다. 네네네. 네 우리 동일방식 또 노동운동 같이 하셨던 또 한때는 동지셨고 그러나 정말 많은 마음의 짐을 갖고 계신 우리 노동운 선배님이 그래서 뭐 선생님 한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가까이 대시고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네. 글쎄, 저 유동우 씨랑 저랑은 뭐 똑같아요. 가난해서 공부도 못했고 그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유동우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뭐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교육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정말 가난해갖고 먹고 살기 힘들고 배고프니까는 그냥 돈 벌러
왔다가 동일방직에 들어가갖고 이제 노동조합 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쫓겨나서 그렇게 돼갖고 뭐 노동운동을 했느니 막 이런 소리를 듣는데 사실 뭐 그 한때는 노동운동 그러니까 노동조합 활동하는 것이 정말 인간답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유동호 씨랑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했는데 너무 진짜 어둠이에요. 나 그 어둠을 어떻게 살아왔나 모르겠어요. 진짜 그 너무 그 얘기를 하려면은 너무 우울하고 괜히 그 저기 맥을 빼는 것 같아요. 길을 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앞으로 그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도 모자라는데 막 우울했던 그런 얘기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누구보다 민주화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신 거에 뭐 둘째가라면 다 서러우신 분들이 진짜 다인데요. 그 유동우 씨가 어떻게 뭐야 이렇게 뭐 얼마나 훌륭한 사람처럼 막 얘기가 되니까 제가 막 듣기가 부끄러워요. 저기 뭐야 어쨌든 간에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힘을 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니까는 너무 행복한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오늘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근엄한 자리인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이 저기 장소가 마음에 들어요. 첫 때는 장소가 마음에 드는데 이 장소에서 그냥 이렇게 술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뭐 이런 자리였었구나. 이제 술 먹을 겁니다. 네. 네. 모르겠어요. 저기 뭐야. 그런데 이런 유동우 씨 같은 사람 만나갖고 진짜 너무 저는 힘들었어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 듣고 싶어요. 성경회가 굳이 부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근데 저기 뭐야. 말씀부터. 아니 할 얘기는 뭐 있지만 저기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얘기가 굉장히 엄청 식상스러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네. 저 그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 형수님. 저희가 예. 우리 형님도 고생했지만 형수님이 진짜 고생했어. 그래서 형수님 위해서 간단한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송경평 씨. 이우재 선배님의 명에 따라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건강하시라고. 그 뭐지? 꽃은 안 드려요? 저는 할 거예요. 꽃도 그다음에 드려요. 사랑합니다 전해주세요. 어디서 벌을 받는 것 같네?